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손이 부르트고 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영감님이 살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으리으리한 집이 바로 부자 영감님 집이지요. 그런데 영감님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네요.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며칠 전 부자 영감님 집에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우렁 울리던지 온 집안이 들썩들썩했지요. 니시오, 주인 어른을 뵈러 왔소이다. 지금 안 계시니 그만 가보시오. 대문 사이로 머리만 쏙 내민 머슴은 장사꾼을 흘끗 보고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들어가서 기다리겠소. 낯선 장사꾼은 대문을 힘껏 박차더니 우적우적 걸어 들어가지 뭐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머슴과 낯선 장사꾼은 서로 밀고 당기며 아웅다웅 실랑이를 벌였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소란스러웠는지 결국 영감님이 나왔지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게냐? 아이고 어르신,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들어오지 뭡니까? 낯선 장사꾼은 머슴을 제치고 영감님에게 뿌르르 달려갔어요. 주인 어른 되십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밖에서 할 말이 아니니 들어가서 이야기하지요. 영감님은 엉겁결에 당돌한 장사꾼을 방으로 안내했지요. 3,000냥만 구워주십시오. 방으로 들어간 장사꾼은 보따리를 털썩 내려놓더니 대뜸 말하는 거예요. 허허, 이 사람 보게나. 영감님은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 말았지요. 알지도 못하는 뜨내기 장사꾼이 다짜고짜 큰 돈을 구워달라니 웃음밖에 더 나오겠나요.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큰 돈을 구워주겠소. 그러자 장사꾼은 옆에 있는 보따리를 해작해작 풀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를 꺼내놓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몇천 냥 쓰려고 이 귀한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러니 이 금덩어리를 맡아주시고 대신 돈을 좀 구워주십시오. 금덩어리를 본 부자 영감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는 처음 보았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금이요?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영감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장사꾼은 버럭 화를 내며 도로 보따리를 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격도 급하구먼. 누가 안 빌려준다고 했는가? 영감님이 가만 생각해보니 꽤 괜찮은 제안인 거예요.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몇만 냥 어치는 될 테니 혹시 장사꾼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영감님에게는 큰 이익이 아니겠나요? 영감님은 기꺼이 3,000냥을 구워주었지요. 약속한 날까지 돈을 꼭 갚아야 하네. 물론이지요. 제 금덩어리나 잘 간수해 주십시오. 낯선 장사꾼이 다녀가고 며칠이 지났어요. 오랜만에 금광을 하는 조카가 영감님 집에 들렀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해벌쭉 웃고 있는 영감님을 보고 조카가 물었어요. 요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장사꾼에게 돈을 구워주었는데. 그러면서 영감님은 장롱 깊숙한 곳에 애지중지 숨겨두었던 금덩어리를 꺼내왔어요. 이게 돈을 구워간 대신 맡긴 금덩어리네. 며칠만 있으면 돈을 갚기로 한 날인데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커다란 금덩어리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지. 조카는 금덩어리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영감님은 조카 한 번, 금덩어리 한 번, 이쪽 저쪽 번갈아 보면서 기대에 차서 물었죠. 자네도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는 처음 보지? 이것은 얼마나 할 것 같은가? 그렇게 조카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고개만 계속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만 기겁을 하네요.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이것은 진짜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납덩이에 금박을 입힌 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조카는 상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금덩어리를 쓱쓱 긁어댔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금덩어리에서 얇은 금박이 벗겨지면서 시커먼 납덩이가 나오지 뭐예요? 보십시오. 이런 것은 서푼어치도 안 됩니다. 속아도 크게 속으신 것 같습니다. 영감님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숨이 할딱할딱거려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나는 이제 망했네, 망했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다니. 영감님은 너무 억울해서 어린아이처럼 발까지 동동 구르며 엉엉 울었지요. 그러더니 결국 몸져 눕고 말았답니다. 이제 부자 영감님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이유를 알겠나요? 그나저나 앞으로 영감님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부자 영감님에게는 영특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가만 보니 아버지가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누워서 천장을 보며 한 줄기 눈물을 조록, 바닥을 보며 두 줄기 눈물을 주룩주룩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이유를 물었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에구구, 아니다. 어린 너는 알 것 없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영감님은 어린 아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들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버지, 아무 염려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고는 영감님에게 다가가 속살속살 자세하게 일러줬지요. 옳거니.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던 영감님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날부터 영감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지요. 잔치집에도 기웃, 초상집에도 기웃, 장터에도 기웃기웃, 밭에도 기웃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답니다. 가서는 다짜고짜 울음부터 터뜨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영감님은 가슴을 치며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에 낯선 장사꾼이 찾아와서 돈 3,000냥을 구워가며 커다란 금덩어리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그 귀한 금덩어리를 도둑 맞았지 뭐요.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와서 금덩어리를 달라고 하면 내 재산을 몽땅 주어야 할 판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저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영감님을 불쌍히 여겼죠. 영감님의 소문은 곧 온 마을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어요. 쿵덕쿵덕 방아 찧는 방앗간 주인, 짤깍짤깍 엿하는 아저씨, 영차 밭가는 농부까지 모였다 하면 째갈째갈 부자 영감님 이야기를 열을 올렸죠. 이렇게 온 동네에 소문이 짜하게 나니 돈을 구워간 장사꾼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지요. 어허, 이게 웬 횡재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니나 다를까 돈을 구워간 장사꾼은 의기양양하게 부자 영감님 집을 다시 찾아왔지요. 아이쿠,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머슴이 굽실거리며 장사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사꾼은 더욱 기세등등해서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여기 구워갔던 돈 3,000냥과 이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 금덩어리를 돌려주시지요. 장사꾼은 방에 앉기도 전에 돈 보따리를 불쑥 내놓았지요. 왜 이리 서두르나? 어서 앉게. 돈이 맞는지 세어보아야 하지 않나? 영감님은 보따리를 풀어 꼬무락꼬무락 돈을 세어보았어요. 장사꾼은 거들먹거리며 더욱 큰 소리를 쳤지요. 이제 제가 맡긴 금덩어리를 돌려주셔야지요. 설마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요? 횡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장사꾼은 연신 싱글벙글이었지요. 그런데 돈을 다 세고 난 영감님이 오히려 빙그레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장롱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와 장사꾼 앞에 턱 내놓는 거예요. 자, 여기 있네. 자네 금덩어리일세. 의기양양하던 장사꾼의 얼굴은 금세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그러고는 금덩어리를 드는 둥 마는 둥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부자 영감님은 돈 3,000냥을 고스란히 되찾고 이자까지 챙길 수 있었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이 이야기에서 생겨났다지요. 소금장수와 이상한 뼈. 옛날에 소금장수가 살았어요. 소금장수는 날마다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소금을 팔러 돌아다녔죠.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에요. 하루는 소금장수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다가 어떤 고개 밑까지 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좀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래 길가에다 소금짐을 받쳐놓고 쉬고 있는데 무심코 옆을 보니 사람 정강이 뼈 같은 게 있지 뭐예요. 이게 웬 뼈지? 소금장수는 심심하던 차라 뼈다귀를 주워들고 만지작거리다가 자기 정강이에 대보았어요. 대보니까 딱 자기 정강이 뼈만 했어요. 이 뼈다귀는 내 정강이 뼈와 아주 똑같네. 소금장수는 그렇게 말하고 뼈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런 다음 일어나서 소금짐을 지고 가는데 이 뼈다귀가 글쎄 소금장수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허연 뼈다귀가 자기 뒤를 졸졸 따라오니 얼마나 꺼림직하겠어요. 소금장수는 뼈다귀를 따돌리려고 빨리 걸었죠. 그랬더니 뼈다귀도 빨리 따라왔어요.
이번에는 뼈다귀를 앞세우려고 천천히 걸었어요. 그랬더니 뼈다귀도 천천히 따라왔어요. 소금장수가 빨리 걸으면 빨리 따라오고, 느리게 걸으면 느리게 따라오고, 한번 따라붙은 뼈다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소금장수가 걸으면 뼈다귀도 걷고, 소금장수가 쉬면 뼈다귀도 쉬고, 소금장수가 뒷강 가면 뼈다귀도 뒷강 가고, 그러다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잘 때면 뼈다귀도 소금장수 옆에 드러누워 잤어요. 소금장수는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해서 뼈다귀를 떼어버리려고 별별 수를 다 썼지요. 하지만 한번 따라붙은 뼈다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어느 곳을 지나는데 저 멀리 보이는 동네에서 무슨 잔치를 벌이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들썩했지요. 그래 소금장수가 뼈다귀 보고 말했지요. 야, 뼈다귀야. 저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는 모양이다. 내 잔치집에 가서 떡이랑 고기랑 술이랑 얻어와서 너랑 나누어 먹을 테니 너는 여기서 소금짐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더니 뼈다귀가 따라오지 않고 가만히 있지 뭐예요. 소금장수는 뼈다귀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동네로 들어갔다가 얼씨구나 하고 냅다 그 동네를 빠져나와서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 몇 해가 지났어요. 소금장수는 귀찮게 따라다니던 뼈다귀를 떼어버리고 잘 살았는데 살다 보니 그 뼈다귀가 어찌 됐는지 몹시 궁금했지요. 그래 하루는 큰 맘 먹고 그 자리에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뼈다귀는 없고 썩은 소금지게만 남아있었지요. 그리고 길가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지요. 어라, 이 집은 못 보던 집인데. 소금장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해는 지고 잘 곳도 마땅찮아 소금장수는 오두막집 문을 두드렸지요. 그랬더니 폭삭 늙은 할망구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요? 저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요? 할망구는 소금장수를 보더니 선선히 그러라고 했어요. 방에 들어가니 할망구가 소금장수더러 자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어요. 소금장수는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죠. 하고 뺐지요. 그랬더니 할망구는 이야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본 것도 이야기, 들은 것도 이야기, 겪은 일도 이야기인데 어서 겪은 이야기라도 해보슈.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졸랐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소금장수는 그럼 전에 겪은 일이나 이야기해보죠. 하고 오늘 뗐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소금장수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일이에요. 하루는 어떤 고개 밑에 왔을 때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해서 소금짐을 부려놓고 잠시 쉬었죠. 그런데 옆을 보니 사람 정강이뼈 같은 게 있습디다. 그래 심심풀이로 그 뼈다귀를 집어들고 내 정강이에다 대보면서 내 정강이 뼈와 아주 똑같네 하고 말했죠. 그래서 할망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러고는 도로 놔두었는데 이 뼈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뼈다귀가? 할망구가 놀란 듯이 물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뼈다귀가 얼마나 이상한 뼈다귀인지 내가 빨리 걸으면 저도 빨리 걷고 내가 천천히 걸으면 저도 천천히 걷고 그러면서 나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할망구가 또 물었지요. 그렇게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니 얼마나 꺼림직하겠어요.
심지어 주막에 들어가서 자면 뼈다귀도 따라와서 제 옆에 딱 붙어서 잤다니까요. 그래. 할망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는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해서 뼈다귀를 떼어버리려고 별별 수를 다 썼답니다. 그래 떨어졌어? 할망구가 조금 다가앉으며 물었어요. 웬걸요. 어찌나 질긴 뼈다귀인지 절대로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는데? 할망구가 조금 더 다가앉으며 물었어요. 하루는 어떤 동네 앞을 지나는데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지 시끌벅적했어요. 그래서? 할망구가 조금 더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어요. 그래, 바로 이 자리에다 소금찜을 부려놓고 뼈다귀 보고 저 동네 잔치집에 가서 떡이랑 고기랑 술이랑 얻어올 테니 너는 여기서 이 소금찜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고서 동네로 들어가는데 뼈다귀가 따라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할망구가 이번에는 코앞까지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지요. 그래서 저는 동네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길로 냅다 달아나 집으로 와버렸죠. 그러고 몇 해가 지났는데 오래 지내고 보니 뼈다귀가 어찌 됐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 여기 다시 와보니 뼈다귀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요. 참, 그 뼈다귀는 어찌 되었는지. 이렇게 소금장수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할망구가 조그맣게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그랬더니 할망구가 바싹 다가와서는 소금장수 귀에 대고 내가 버린 그 뼈다귀가 바로 나다! 이러면서 와락 달려들어 소금장수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홍길동 이야기. 조선시대 세종 임금 때 홍판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홍판서에게는 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처지였지요. 길동의 어머니가 홍판선의 종이었기 때문이지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무리 공부한들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으니. 길동은 무술을 닦으며 답답한 마음을 달랬어요. 어느 날 밤 길동은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길동은 우울한 마음에 집을 나서 여기저기 헤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깊은 산속이었어요. 그곳에서 길동은 커다란 돌문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이런데 웬 돌문이지? 좀 수상쩍군. 길동이 힘껏 밀자 돌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갑자기 길동의 눈앞에 넓은 들이 펼쳐졌어요. 기름진 논밭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그곳은 바로 도둑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길동이 마을에 나타나자 마침 우두머리를 뽑기 위해 모여있던 도둑들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홍길동이라고 하오. 여기에 이른 것도 하늘의 뜻인데 내가 바위를 한번 들어보리다. 길동은 1000근짜리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날부터 길동은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사 도둑이 아니다. 못된 벼슬아치를 혼내주는 의로운 도둑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우리는 두목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겠소. 길동은 도둑들의 모임을 활빈당이라 이름 짓고
부하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부하들은 밤낮 없이 무술을 갈고 닦았죠. 하루는 길동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함경도 감사가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한다. 함경도 관할을 칠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라. 며칠 뒤 함경도 관하로 들어가는 남문에 큰 불이 났어요. 길동의 부하들이 낸 불이었죠. 모두 남문으로 가서 불을 꺼라. 함경도 감사가 소리치자 포졸들은 남문 쪽으로 몰려갔어요. 그 틈에 길동의 부하들은 우르르 성 안으로 들어갔지요. 창고에서 곡식과 재물을 꺼내 북문으로 나가라. 길동의 명령에 부하들은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포졸들이 가까스로 불을 끄고 관하로 돌아왔을 때는 길동과 부하들이 이미 성을 다 빠져나간 뒤였어요. 게다가 북문에는 이런 방이 붙어 있었지요. 백성에게서 빼앗은 식량과 재물을 가져가오. 나는 활빈당의 우두머리 홍길동이요.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이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함경도 감사가 펄펄 뛰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길동은 훔쳐온 곡식과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도적 홍길동이 못된 벼슬아치들보다 낫구먼. 그러게나 말일세. 덕분에 우리가 줄인 배를 채우지 뭐야. 백성들이 길동을 칭찬할수록 못된 벼슬아치들은 길동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켰어요. 하지만 귀신같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길동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홍길동이 놈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데 어디 가서 잡나? 이거야 원. 어느 날 길동은 볏짚으로 허수아비를 7개나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웠죠.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허수아비들이 모두 길동으로 변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놀라지 마라. 내 몸을 여럿으로 나누었을 뿐이다. 8 길동은 부하들과 함께 팔도에 흩어졌어요. 그러고는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었지요. 길동에 대한 소문은 대궐에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생긴 사람 8이 같은 달, 같은 날에 팔도에서 돌아다닌단 말이냐? 임금님도 길동의 도술에 놀라워했지요. 상감마마, 그놈은 바람과 구름을 마음대로 부리고 수천 리를 한 걸음에 오가는 재주도 지녔다고 합니다. 허허, 홍길동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보구나. 어쨌든 홍길동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러우니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길동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좀처럼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 신하가 방안을 내놓았어요. 홍길동에게는 인형이라는 배다른 형이 있습니다. 인형에게 경상 감사 자리를 주어 홍길동을 잡아오라 하시지요. 마침내 홍인영은 감사가 되어 경상도로 내려갔어요. 홍인영은 내려가자마자 여기저기에 방을 써붙였지요. 길동이 너 때문에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상감마마의 걱정 또한 하늘을 찌른다. 대장부로 태어나 효도와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 무엇하겠느냐. 그러니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방을 본 길동은 스스로 임금님 앞에 나아갔어요. 허수아비로 만든 가짜 길동들도 함께였지요. 아니, 홍길동이 어째 8이나 되지?
신하들이 어리둥절하여 수군댔어요. 임금님이 호통을 치자 8길동이 모두 자기가 진짜라고 우겼어요. 결국 임금님은 길동의 아버지인 홍판서를 불렀어요. 신의 자식은 왼쪽 다리에 붉은 점이 7개 있사옵니다.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8길동이 모두 허수아비로 변해버렸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진짜 홍길동을 잡아들여라. 감쪽같이 사라진 길동은 한양 곳곳에 이런 방을 써붙였어요. 홍길동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홍길동에게 병조판서 자리를 내려주시오. 그러면 스스로 나타날 것입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길동에게 병조판서 자리를 내려주었어요. 얼마 뒤 길동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임금님 앞에 섰어요. 길동은 깊이 머리 숙여 임금님에게 큰 절을 했지요. 상감마마의 은혜가 깊고도 높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병조판서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이제 아무런 한이 없습니다. 저는 조선 땅을 떠나 멀리 갈 것이오니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말을 마친 길동은 다시 한번 큰 절을 하고 사라졌어요. 비록 서자이긴 하나 참으로 아까운 인물이로고. 임금님은 길동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거두었어요. 그 뒤 길동은 2번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길동은 임금님에게 약속한 대로 조선 땅을 떠나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갔어요. 길동은 그곳에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